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전홍규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인터뷰에서 국기문란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없었는데 오늘 낮에 인터뷰를 통해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이 단순 소통 오류, 오해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된 것이라는 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전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진단이 잘 나와야 해결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인사번복, 소위 말하는 인사번복 사건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이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이 실수로 비롯된 것인지 내지는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내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인지 사실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인사번복 내지는 인사강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고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추측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결론 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상민 장관의 오늘 발언 여러 문책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지만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보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것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이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초반부터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떻게 보면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청장의 그래서 거취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단 사실 이제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차후 이루어질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달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까닭에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이 실수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 그대로 재발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인사 문제로 충돌이 됐다, 충돌을 시켰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만약에 이 인사 문제가 김창룡의 어떤 그 고의적인 이런 인사 충돌이었다 그러면 좀 문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경찰 길들이기에 벌써 나섰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역할에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잦은 사퇴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임기 1개월 남긴 경찰청장에게 용퇴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고의성이라는 게 지금 경찰청에서 먼저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정부 쪽에서 이러한 고의성을 일으켜서 경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정상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 과연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했지만 이 같은 발언 윤 대통령이 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대통령 내심의 의사까지 다 살피긴 좀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최근에 그 경찰국 설치와 관련돼서 경찰과
좀 대치가 되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비춰왔었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씀하시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경찰한테 이관돼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경우에도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지금 많은 수사권이 경찰한테 이전이 된 지금 시점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만한 그 어떤 기관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것과도 정말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 경찰 수사권이 너무 커지는 것,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의 견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경찰국이라고 하는 제도가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이 계속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좀 대치되는 국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경찰의 힘이 강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이제 법무부 안에서도 검찰국이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견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시민사회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 될 것이지 그것이 꼭 행안부의 경찰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특히 대선 기간에도 공약으로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을 공약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행안부의 일개 국의 지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경찰 조직에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는 결국은 경찰국을 갖다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내 손에 잡겠다. 검찰공화국을 이어서 거기다가 경찰까지도 내 통제하에 완벽하게 두겠다는 그 사정당국을 확실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그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2시간제 개편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 노사의견을 거쳐서 확정을 하시겠다라고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온 것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주 52시간 그 노동과 관련돼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급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 산업 현장에서 정말 곡소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노동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부 기관의 협의로만 끝날 것은 아니고 결국 노동계의 문제를 들어봐야 되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각종 전문 부처와 현실의 문제들을 각각을 다 고려해서 사실 예.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제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논의 차원, 부총리실에서 말하자면 이제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표가 좀 됐었고, 네. 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를 다 고려하면서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확정해 나가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산업계와 노동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다 네. 이런 입장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주 52시간제 개편은 예전부터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오셨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더 강하게 가고 싶지만은 이것에 문제가 강하게 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연구회라든지 각종 뭐 산업계, 노동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 어떤 방패막이를 세운 후에 그다음에 강하게 추진하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고용노동부의 방침 이후에 노동계가 사실 강하게 반발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뭔가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변형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도 이 입장 발표를 통해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이 부총리가 노동부에
여러 기관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해보라는 정도였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토하는 상황과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해서 이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인데 앞으로의 어떤 그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의사 결정과 그다음에 의사 어떤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발표 체계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어제 이제 52시간이 마치 이제 공식 발표인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도 화들짝 이제 놀란 면들이 있으실 예. 것 같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많은 비판들을 하셨었고 실제로 산업계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편 방안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내지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표방이 돼야 사실 산업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혼란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다소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이드라인과 큰 지침들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노동 문제와 노동 시간 문제는 사실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노동을 하느냐 내지는 어떤 계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 주는 효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전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말 그 필요한 어떤 개편 방안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 한 주에 92시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방향성 자체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이제 노동 시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 늘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92시간까지 다 늘려서 92시간을 다 일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산업계에 따라서 정말 많이 일해야 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100시간을 일해야 되는 분야들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지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비합리적이다라는 예. 말씀을 그전부터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시간들을 개선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시간과 관련된 이슈들은 적극적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고 야당에서는 아예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임명 강행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토에 다녀오시면서 그 후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말씀은 그때까지 어떤 논의가 있던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추후에 나는 결정만 하겠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김승희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승경 합동참모본부장까지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그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그 앞에 그 두 후보자와 달리 예. 합동참모본부장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그 국지적 도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야당에서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패키지로 같이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인사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된다면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원구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지금 원구성이 전혀 그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특별위원회를 야당이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협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들께서 주장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 일관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야당에게 어떤 협치에 손을 내밀지 한번 이번 건을 바탕으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대로의 임명이 강행이 될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태도처럼 그냥 지명 철회하라라고 하는 것은 되게 쉬운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밝혀내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야당한테 주어진 몫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지명 철회해라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대변인 말씀하신 협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구성에 있어서 야당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것이 저는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컨대 원구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평가되는 법사위원장 구성과 관련돼서는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찍이 합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라고 명시된 그 합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여당이 다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을 협치로 인정한다 그러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말 그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이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원구성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지명 철회해라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서 국정 운영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대통령을 향한 여당을 향한 비판만 하기 위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정이 미뤄지면서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당대표를 내쫓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입장도 있고 윤리위가 일정을 미룬 거는 징계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좀 참담합니다. 사실상 당 대표를 내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때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좀 안 좋은 이런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께서 좀 국민에게 좀 사과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그 입장 표명을 한 후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된지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은 윤리위까지 열렸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좀 논의가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기후재해식 징계에 대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도 승리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인데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지는 않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빨리 이 사안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윤리위 결정 보셨습니까? 이거 사실 어제 저는 그냥 결정이 빠르게 났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결정이 아마 2주 뒤에도 나올까 싶은데 안 나올 거라고 저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어떤 혐의가 당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당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이라고 불리는 그 혐의가 있어야지 이 혐의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혹이 형사적으로는 입증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끝난 사안에 대해서 끝나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바탕으로 이것이 다시 명예훼손까지 나아갔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논리적 인과관계가 대단히 희미하고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말 뚜렷한 인과관계와 정말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윤리적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윤리적 심사를 한다는 것이 심지어 당 대표를 심사한다는 것이 사실 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제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2주 동안 미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주 동안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모를까. 제 생각에는 2주 동안 추가적인 혐의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어떤 증거들이 나오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보류한 것이다. 어제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미뤄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주 뒤에 윤리위의 결정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이에 사실 어떤 증거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윤리위의 결정에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당내 구성원들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견 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당에서 어쨌든 일어난 일이 당 대표가 연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회자가 되고 밖으로 나올 때에는 국민들이 좋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당 내에서 좀 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썩한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신경전이 어제 또 한 번 촉발이 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이 이제 악수를 건네는 장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뿌리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과정들, 당내에서 이 배현진 최고위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좀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시면서 좀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와 그다음에 여당의 최고위원 간에 신경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눈높이 안 맞다라고 비판하실 것 같고 뭐 그 비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감정들을 좀 가라앉히고 특히 이제 정무에 임할 때는 훨씬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좀 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좀 가까운 걸로 알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고위원과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둘은 뭐 소통을 하는 사이였었고 당연히 같이 정책 동반자로서 동료로서 잘 지냈던 사이인데 최근에 나왔던 어떤 혁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비공개 회의와 관련된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소 좀 감정이 격해진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어쨌든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그 기대하는 모습에 걸맞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물론 이제 공개된 내용이 아니어서 언론을 통해 나온 얘기지만 그 안에서도 또 설전이 좀 있었다고, 격한 설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자중하면서 회의를 그냥 끝내는 사안도 있었는데 이 둘의 갈등이 사실 뭐 언제까지 갈 것인가 묻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반드시 나쁘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공개 회의석상에서 저런 감정 충돌들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안 좋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사안을 놓고 정책 입장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갈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하게 그 의견을 다 따라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공개 회의나 아니면 따로 어떤 정책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충돌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론이 제기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역시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라고 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과 지선의 그 연달은 패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그 출마를 생각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또 옳은가의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 대표는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 몇 명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당 대표를 뽑고 안 뽑고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는 있지만은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이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할 거다, 불출마를 할 거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워크숍 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게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전대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말씀도 당연히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지 않으니까 너도 나가지 마 이런 거는 그냥 선거를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곧 이 당원들 투표권자의 그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이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뭐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15개 조로 나뉘어서 직접 의원들이 추첨을 해서 조편성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같은 조가 되어서 이게 뭐 죽음의 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주목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개항을 해 왜 도대체 출마하느냐, 소위 말하는 방탄 출마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개항을에 출마할 명분도 별로 없었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셔서 결국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로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 명분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했지만 결국 출마해서 당선까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당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한 이후에 잠복기를 가지는 그동안 당연히 이재명은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고 사실 충분히 명분도 됩니다.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나마 그다음에 예상도 됐던 당대표 출마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짐작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대선의 패배가 누구의 책임이냐에 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다 내지는 여러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가장 크다라는 전제하에 이재명 의원이 그 책임론을 가지고 당대표로서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을 향한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들, 형사적인 이슈들, 의혹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공세를 얼마큼 버텨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다수 의원 불출마 요구에 이재명 의원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 출마 의사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대표 출마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달리는 말에 지금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예. 당원들의 70% 이상이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계시고 예. 거기에 또 국민 여론에서도 물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포함된 그 전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반반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은 좋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좋기 때문에 추후 뭐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다른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결국은 뭐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 말이니까 아마 7월 중순쯤에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의사 거취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과 정치 이슈 나눠봤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전홍규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